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굳게 믿고 있던 동맹 사우디의 사막 한복판에 미국산이 아닌 한국산 장갑차가 실전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는 늘 세계 최고의 무기만을 고집했고 미국산이 아니면 절대 수입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폭발 테스트 현장에서 촬영된 단 3분짜리 영상 하나가 모든 공식이 뒤바꿔버렸습니다. 세계 최고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과 유럽을 꺾은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신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장갑차가 사우디 사막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오마르 알파이살 본부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타부크 시험구역 관제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티아스 베커라고 합니다. 독일 루마에이지에서 28년간 장갑차 설계를 총괄했고 현재는 사우디 왕실 방위사업 자문관으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2일 오후 기온이 47도를 넘어서던 날 오마르는 중국 장갑차 보고서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제품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직접 가져온 자료예요. 한국 제품은 그저 비상 시나리오용일 뿐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보고서를 펼쳐보니 인상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 납기 단축, 정치적 파트너십까지요. 솔직히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조립 강국이라는 건 알지만 독자 설계한 장갑차가 이 가혹한 사막에서 버틴다? 독일에서 수십 년간 봐온 아시아 제품들이 떠올랐어요. 겉은 그럴듯해도 극한 상황에선 하나같이 무너졌죠. 라인란트 공장에서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 부품들은 항상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 동일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알리 만수르 관제관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타이곤의 재원이 화면에 떴어요. 8바퀴 구동, 525마력, 모듈러 설계.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현실은 다르죠. 특히 이곳 타부크 사막에서는요. 관제소 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열기로 공기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마치 투명한 불길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막의 모래먼지 사이로 한 대의 장갑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타이곤. 한국 하나디펜스가 만든 8바퀴 장갑차였죠. 첫인상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차체 라인이 유려했고 용접 부위도 깨끗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죠.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외모가 아니라 내구성이 생명이니까요. 독일제 레오파트 전차도 이곳에선 고장이 속출했는데 과연 한국 제품이 버틸 수 있을까요? 실전 생존성 프로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현수 기술총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였죠. 이 더위에도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프로파일. 종이 위의 숫자가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루마에이지 시절 완벽한 스펙의 장갑차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수없이 봤거든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더했죠. 모래와 열기는 모든 계산을 무력화시킵니다. 열 변형 테스트부터 시작합니다. 김세진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섰어요. 젊은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타이곤 합으로 들어갔죠. 외부 온도 47도, 차체 표면 온도 63도입니다. 그녀가 계측기를 차체 여러 곳에 대기 시작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보통이라면 열 변형이 시작될 시간이었죠. 변형률 0.03%, 허용 범위 내입니다. 김세진의 보고에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제 장갑차도 이 정도 열에선 0.1%는 변형되거든요. 뭔가 특별한 합금을 쓴 걸까요? 한국산 특수강입니다. 강현수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설명을 덧붙였어요. 포스코에서 독자 개발한 합금이죠. 열 팽창 개수를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첫 번째 주행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타이곤이 모래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이죠. 보통 이 정도 경사와 열기에선 엔진이 헐떡거리기 마련인데 타이곤은 묵묵히 전진했어요. 실시간 엔진 데이터입니다. 알리 관제관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RPM, 토크,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10km를 달렸습니다. 차 내 온도는 섭씨 28도로 유지됐어요. 에어컨이 아니라 특수 단열재와 공기 순환 시스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20km를 넘어섰어요. 여전히 엔진은 안정적이었죠. 모래 먼지 테스트 돌입합니다.
갑자기 인공 모래 폭풍이 일어났어요. 시험장에 설치된 대형 팬들이 모래를 날렸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죠. 그 속에서도 타이고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30km. 단 한 번의 정지도 없이 주행을 완료했습니다. 30km 무정지 주행 완료. 냉각 시스템 정상. 공기 필터 압력 정상. 알리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오마르가 불편한 듯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중국 장갑차도 비슷한 성능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죠. 실제로 중국 장갑차는 25km 지점에서 한번 멈춰섰거든요. 저는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 모래 흡입 필터 교체 시연입니다. 강현수가 신호를 보냈어요. 정비병 2명이 타이곤으로 달려갔습니다. 필터 커버를 열고 기존 필터를 빼내고 새 필터를 장착하는 데까지요. 정확히 13분이 걸렸어요. 일반 장갑차는 이 작업에 1시간이 걸립니다. 강현수가 설명했죠. 타이고는 모듈러 설계로 정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전투 중 생존성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필터 교체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원터치 분리가 가능한 구조였죠. 독일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모래 유입 문제로 포기했던 방식이었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해결한 걸까요? 이중 실링 구조입니다. 김세진이 다가와 설명했어요. 외부 실링과 내부 실링 사이에 압력차를 만들어서 모래 유입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죠. 왜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모듈러 전환 시연 준비하세요. 알리 관제관의 지시에 타이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병력 수송 모듈에서 대전차 모듈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어요. 상부 구조물이 유압으로 들어 올려지고 새로운 모듈이 장착되기 시작했죠. 작업자는 단 4명. 크레인도 필요 없었습니다. 차체에 내장된 유압 시스템만으로 모든 작업이 진행됐어요. 25분 만에 대전차포가 장착됐고 5분 후에는 시스템 연동까지 완료됐습니다. 30분 만에 완전히 다른 차량이 되는 거군요. 제가 감탄하자 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휘 차량, 구급 차량, 정찰 차량으로도 전환 가능합니다. 전장의 필요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죠. 오마르가 팔짱을 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런 쇼는 충분합니다. 폭발 시험은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폭발 시험은 가장 중요한 테스트 아닙니까? 오마르가 저를 쏘아봤어요. 베커 씨, 당신은 자문관일 뿐입니다.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묘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폭발 시험은 왕세자실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강현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순간 관제소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마르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중국 측과 무슨 약속이라도 한 걸까요? T-48시간. 강현수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이틀 후 오후 2시에 폭발 시험을 실시합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타부크의 석양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고는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채 우직하게 서 있었죠. 47도의 열기를 견뎌낸 채로요.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이 묘하게 자극됐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운이 좋았을 뿐일까? 이틀 뒤면 알게 되겠죠. TNT 8kg 등가의 폭발을 견딜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시험이니까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실전에서의 생존성. 그것만이 사막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궁금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이 철갑 괴물이 정말로 우리 독일의 기술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하드 왕세자실 상황실과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왕세자실 기술 보좌관들의 얼굴이 떴어요. 저는 타부크 관제소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나왈 하미드 재무담당관의 문자였죠. 예산 초과 경고, 시험 일정 단축 필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압박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타이밍도 절묘했어요. 회의 직전에 이런 메시지라니요. 그런데 그 순간 오마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회의 안건이 변경됐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원래 타이곤 종합평가였던 안건이 시험 효율화 방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라 알파드가 통역 준비를 마쳤어요. 30대 초반의 그녀는 왕세자실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술 통역관이었죠. 아랍어와 영어,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특히 기술 용어에 정통해서 복잡한 군사 장비 설명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폭발 시험을 생략하면 일주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오마르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추가 시험은 예산 낭비죠.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초조함의 표시였어요. 저는 그의 논리가 익숙했습니다. 독일 루마에이즈에서도 똑같았거든요. 종이 위의 계산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만들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중국 측에서 특별 제안이 왔습니다. 오마르가 서류를 꺼냈어요. 즉시 납품 가능하고 가격도 30% 할인입니다. 그들은 이미 파키스탄에서 검증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파키스탄. 그곳의 환경은 타부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악지대의 추위와 사막의 열기는 정반대의 도전이죠. 하지만 오마르는 그런 차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어요. 보고서 초안입니다. 오마르가 또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이미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중국 장갑차 우선 도입 권고라고요. 아직 폭발 시험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건 평가가 아니라 각본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이 초안은 아직 왕세자실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해서 올리겠습니다. 왜곡은 없을 겁니다. 그녀의 펜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마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라 씨, 당신은 통역관일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제 임무죠.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마르의 턱 근육이 실룩거렸어요. 이때 화면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세자실 기술보좌관이었어요. 최종 판단은 실전 데이터로만 한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뜻이 담긴 말이었죠. 그러자 오마르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라고요? 강연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감정을 드러냈어요. 진짜 리스크는 검증 없이 도입하는 겁니다. 강연수가 태블릿을 들었어요. 이라크에서 중국 장갑차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이디 한 발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8명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저도 그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독일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었거든요. 하지만 중국 측은 그걸 운용 미숙으로 몰고 갔죠. 그건 구형 모델입니다. 오마르가 반박했어요. 신형은 개선됐다고. 종이로만 개선됐겠죠. 강연수가 잘라 말했습니다. 실제 영상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였습니다. 파드 Y 군수법무관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법무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비밀 부속서가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비밀 부속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오마르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표준 조항일 뿐입니다. 표준이 아닙니다. 파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특정 조건 미충족 시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5억 달러로요. 5억 달러, 관제소가 술렁거렸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뭔가 큰 거래가 숨어 있는 게 분명했죠. 오마르는 대체 무엇을 약속한 걸까요? 그 순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험을 단축하면 안 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독일에서 우리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종이 위의 성능만 믿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보낸 독일 장갑차들을 기억합니다. 완벽한 스펙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에어컨이 고장나고 서스펜션이 부러지고 전자장비가 먹통이 됐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 저희는 예상 못한 환경 변수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 대가로 우리는 병사들을 잃었습니다. 베커 씨의 의견은 참고하겠습니다. 오마르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바로 그때 나왈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예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루 시험 비용이 50만 달러예요. 목숨값보다 비싸진 않죠. 강연수가 즉시 대답했어요. 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니터 한쪽에서 붉은 글씨가 깜박이고 있었어요. 실전 데이터 우선. 왕세자실의 지침이었죠. 오마르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폭발 강도를 낮추면 어떻습니까?
TNT 5kg 정도로. 8kg입니다. 강현수가 단호했어요. 실전에서 만날 수 있는 최대 위협 수준이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기술자와 정치가의 대결, 현장과 사무실의 충돌. 이런 광경도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조용히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왕세자실에 보고할 내용들이었죠.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요.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마르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선언했어요. 내일 다시 논의하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관제소에 남아 있었어요. 강현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도운 게 없는데요. 제가 어깨를 으쓱했죠. 침묵하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타이곤 정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있을 추가 시험을 준비하는 소리였죠. 김세진 엔지니어가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왜 한국 팀은 이렇게 자신 있는 걸까? 정말 그들의 기술이 그 정도인 걸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레나트 폰 크라우제. 독일 시절 동료였죠. 지금은 중동에서 로비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와의 통화는 언제나 위험한 제안으로 이어졌어요. 마티아스, 우리 좀 만나야겠어. 내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급함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타부크의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폭발 시험까지 정확히 24시간, T-24시간. 과연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저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기술의 진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타협에 굴복할 것인가?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제 경험상 대부분 맞곤 했죠. 야외 충격주행 트랙에는 이미 중국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 이후 오마르가 급하게 준비시킨 것 같았어요. 검은색 차체가 아침 햇살에 번들거렸지만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도색이 고르지 못한 부분들이 여기저기 보였거든요. 제 시험을 시작합니다. 알리 만수르 관제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어제 발견된 문제점들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오마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자신만만했지만 계속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언가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았죠. 아마도 상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중국 장갑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하지만 속도를 올리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끼익.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죠. 마치 제대로 조립되지 않은 부품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았어요. 차체음 계측 시작합니다. 기술자가 음향 측정기를 들었어요. 데시벨 수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소음이었죠. 80데시벨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이건 승무원의 청력에도 문제가 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주행 15km 지점에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였어요. 운전병이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차체에서 나는 진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정지하세요. 즉시 정지. 압둘라 술탄 안전감사관이 소리쳤어요. 그가 뛰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전조끼를 입은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차량이 멈췄고 압둘라가 차체 하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휴대용 라이트를 비추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 것 같았죠. 용접부 균열입니다. 압둘라가 보고했어요. 두 곳이나 발견됐습니다. 길이는 각각 15cm와 20cm예요. 이건 구조적 결함입니다. 그가 균열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틈이 벌어진 게 육안으로도 보였어요. 관제소가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겨우 15km 주행의 균열이라니요. 이건 설계 결함이거나 소재 문제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수준의 실패는 본 적이 없었어요. 오마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목 근육이 긴장으로 튀어나왔죠.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호소처럼 들렸어요. 안 됩니다. 압둘라가 단호했어요. 안전 규정상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하면 차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어요.
강현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균열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어요. 여러 각도에서 꼼꼼히 촬영했죠. 증거를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보고서에 첨부할 자료였겠죠. 현가장치도 확인해 보세요. 김세진이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미 무엇을 발견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녀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기술자들이 현가장치를 점검하자 쇼크 업소버에서 오일이 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검은 오일 자국이 선명했어요. 이미 절반 이상이 누출된 상태였죠.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주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충격 흡수가 안 되니 승무원들이 다칠 수도 있었어요. 타이어 편마모도 심각합니다. 또 다른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좌측 전륜이 특히 심해요. 정상적인 마모가 아닙니다. 얼라인먼트가 완전히 틀어진 것 같습니다. 타이어 표면을 만져보니 울퉁불퉁했어요. 저는 이런 광경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그리스에서였죠. 급하게 만든 제품,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은 장비.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현장에서의 처참한 실패였죠. 그때도 승무원 한 명이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가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알리가 태블릿을 들었어요. 화면에는 붉은색 그래프가 떠 있었죠. 최고 속도 도달 시간이 25%포인트 느려졌습니다.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장갑차는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타부크의 환경을 견디지 못한 거죠. 아니, 애초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업체 기술자 2명이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어요. 서류 뭉치를 가방에 쑤셔 넣고 노트북을 황급히 챙기고 있었죠. 시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더 큰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마르가 휴대폰으로 급하게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때로는 애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시험을 중단합니다. 압둘라가 공식 선언했어요. 이 차량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보안실을 부착하겠습니다. 노란색 보안 테이프가 차량 주위에 둘러졌어요. 출입 금지 구역이 된 거죠. 중국 장갑차의 처참한 최후였습니다. 몇몇 기술자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마 SNS에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은 몰랐거든요. 종이 위의 스펙과 현실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독일 제품도 가끔 문제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마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 긴장이 풀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왜일까요? 실패를 원했던 걸까요? 타이군 준비 시작하세요. 강현수가 팀에게 지시했어요. 한국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타이군이 천천히 시험장으로 이동했어요. 중국 장갑차와는 달리 엔진 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었죠. 차체도 견고해 보였고요. 용접 부위가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폭발 시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현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두꺼운 매뉴얼이 들려 있었죠. 내일 오후 2시 TNT 8kg 등가 폭발 시험을 실시합니다. 오마르가 또 끼어들려 했지만 이번엔 압둘라가 막았습니다. 중국 차량이 실패한 이상 대안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계속되어야 해요. 왕세자실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 장갑차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쪽은 보안 테이프에 둘러싸인 실패작, 다른 한쪽은 내일의 시험을 기다리는 도전자. 대조가 극명했어요. 갑자기 독일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한때는 최고라고 자부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었어요. 한국이 그 도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일이 진짜입니다. 김세진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폭발을 견디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니까요. 단순한 철판 두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주행이나 내구성은 기본이었어요. 진짜 전투 상황에서의 생존성, 그게 핵심이었죠. 폭발의 충격파를 어떻게 분산시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온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벌써 40도를 넘어서고 있었죠. 내일 이 시간 타이고는 폭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 업체 차량이 트레일러에 실려 시험장을 떠났습니다. 초라한 퇴장이었어요. 트레일러 위에서도 오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마르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현수가 확인했어요. 내일 역사가 바뀔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런 혁신을 이뤄냈다고? 중국의 실패를 목격한 지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내일의 폭발 시험. 그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할 거였어요. 사우디의 선택, 중동의 미래, 그리고 제 평가도요. 압둘라가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베커 씨, 내일 시험의 안전 감독관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 역사적 순간의 일부가 될 거였어요. 성공이든 실패든 말이죠. 제 이름이 보고서에 올라갈 테니까요. 관제소로 돌아오는 길에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중국 제품의 실패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네요. 기본도 안 되어 있었군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마치 애초부터 경쟁 상대가 아니었던 것처럼요. 종이호랑이였던 거죠. 시계를 봤습니다. 폭발 시험까지 정확히 20시간 남았어요.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관제소의 공기도 무거워졌어요. 내일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타이곤이 폭발을 견뎌낸다면 중동의 방산 지도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거죠. 실패한다면 글쎄요. 그땐 또 다른 실패 사례가 하나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저는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과 자신감이 저를 움직인 것 같았어요. 중국과는 달리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정말로 믿고 있었으니까요.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의 증인이 될 거라는 것.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제 이름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폭발 시험 대기선은 타부쿠 시험장 가장 외곽에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방호벽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너머로 넓은 공터가 펼쳐져 있었죠. 타이곤이 그곳 중앙에 홀로 서 있었어요. 마치 결투를 앞둔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차체에 반사된 햇빛이 눈부셨어요. 체크리스트 확인 시작합니다. 김세진이 두꺼운 매뉴얼을 펼쳤어요.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방폭 시트 설치 상태, 확인. 블랙박스 작동 상태, 확인. 내부 압력 센서, 정상. 비상 탈출 시스템, 작동 준비 완료. 강현수가 타이곤 주위를 천천히 돌며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차체 하부에 폭약이 설치될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차량 중앙 아래, 가장 취약한 지점이었죠. 실전에서 IED가 터지는 바로 그 위치였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차체 바닥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때였어요. 오마르가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이제 그만하시죠. 이건 그저 쇼일 뿐입니다. 모두가 그를 돌아봤어요. 무슨 소리냐는 표정들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오마르가 계속했습니다. 실전에서 누가 차 안에 앉아서 폭발을 기다립니까?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저 관객을 위한 퍼포먼스일 뿐이죠. 저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독일에서도 폭발 시험은 무인으로 진행했거든요. 더미를 태우거나 원격 조종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인명은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동조했어요. 인명 피해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TNT 8kg이면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이에요.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죠. 독일식 계산으로는 위험했습니다. 폭발 반경, 충격파 강도, 파편 속도를 계산해보면 생존 가능성은 희락했어요. 아무리 장갑이 두껍다 해도 내부 충격은 치명적일 수 있었죠. 고막이 터지거나 내장이 파열될 수도 있었습니다. 뇌진탕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베커 씨도 동의하시는군요. 오마르가 득이항양했어요. 자, 이제 이 위험한 짓은 그만두고 서류로 마무리합시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면 충분해요. 압둘라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안전감사관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죠. 확실히 위험합니다. 국제 안전 기준에도 맞지 않아요. 제네바 협약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어요. 한국 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도 내심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몇몇은 불안한 듯 서로를 쳐다봤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타겠습니다. 강현수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모두가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제정신이냐는 표정들이었어요. 미쳤습니까? 오마르가 소리쳤어요. 죽고 싶은 겁니까? 아닙니다. 강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는 겁니다. 저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순처럼 들렸거든요. 강현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탈 수 없는 장갑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진짜 데이터는 사람의 용기로만 나옵니다. 그가 타이곤을 가리켰어요. 이 차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사람이 타서 증명해야죠. 그게 진정한 기술입니다. 저도 같이 타겠습니다. 김세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말렸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릅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김세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이 차를 설계하는데 참여했습니다. 제가 만든 차를 제가 믿지 못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녀가 체크리스트를 들었어요. 폭발 시 내부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야 합니다. 원격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군가는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저희 책임이에요. 강현수가 헬멧을 집어 들었습니다. 방폭 헬멧이었어요. 무게가 3kg은 되어 보였죠. 결정했습니다.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오마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건 살인 행위입니다. 당장 중단시키겠습니다. 아마 상부에 보고하려는 것 같았죠.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압둘라가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자발적 참여라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미 서명도 했고요. 오마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목에 혈관이 튀어나왔죠. 당신들 모두 미쳤어요. 이런 무모한 짓을. 무모한 게 아닙니다. 강현수가 차분히 말했어요. 계산된 위험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폭발 시뮬레이션 데이터였어요. 충격파 분산 경로, 차체 변형 예측, 내부 압력 변화가 자세히 나와 있었죠. 그래프와 수치가 빼곡했습니다. V자형 차체 하부가 폭발 충격을 양옆으로 분산시킵니다. 김세진이 설명했어요. 이중 바닥 구조가 충격을 한 번 더 흡수하고요. 특수 설계된 시트가 승무원을 보호합니다. 생존 가능성은 98%입니다. 98%. 높은 수치였지만 2%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 2%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들의 용기에 감동받은 건지 아니면 무모함에 화가 난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15년 전 독일 프라우노퍼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자신이 설계한 안전 시스템을 직접 시험했었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끝까지 고집했어요. 결과는 성공이었고 그 시스템은 지금도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알리 관제관이 알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현수와 김세진이 타이곤에 올라탔습니다. 방폭 장비를 완전히 착용한 상태였어요. 두꺼운 조끼가 그들을 더 크게 보이게 했죠. 해치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것 같았어요. 음성 확인. 강현수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어요. 내부 점검 시작합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응급팀이 대기 위치에 섰습니다. 구급차 2대와 의료진이 준비를 마쳤어요. 소방차도 대기하고 있었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거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이들을 막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확신이 부러웠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을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다니. 5분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오마르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세요. 제발. 하지만 응답은 없었어요. 3분 전, 바람이 멈췄습니다. 사막의 정적이 시험장을 감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1분 전, 제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는 일인가 싶었죠. 30초, 김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센서 정상. 기록 시작합니다. 출력 이상무. 떨림 없는 목소리였어요. 프로의 목소리였죠. 10초, 저도 모르게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 순간을 목격해야 했으니까요. 5, 2, 1. 제 엄지손가락이 안전 스위치 위에 올려졌어요. 비상시 즉시 중단할 수 있는 버튼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포.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느낌이었죠. T-30초.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 쓰이든 비극이 일어나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두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죠. 굉음이 사막을 찢었습니다. TNT 8kg 등가의 폭발이 타이곤 아래에서 터졌어요. 땅이 갈라지는 소리, 금속이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거대한 흙기둥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20m는 되어 보였어요. 충격파가 제 가슴을 때렸고 방호벽 뒤에서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흙과 먼지가 타이곤을 완전히 삼켜버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연기와 모래구름만이 시험장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거대한 괴물이 모든 걸 집어삼킨 것 같았죠. 1초, 2초, 3초.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어요. 치지직거리는 소리가 불안을 증폭시켰죠. 설마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묵직한 디젤 엔진 소리. 살아있었습니다. 타이곤이 살아있었어요. 그 특유의 엔진음이 먼지, 구름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기를 걷어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헤드램프였어요. 타이곤의 헤드램프가 먼지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희망의 빗줄기처럼요. 출력 이상무, 김세진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터져나왔어요.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타이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구름을 뚫고 나왔어요. 차체는 검게 그을렸지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바퀴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폭발 후 주행 시작합니다. 강현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그 엄청난 폭발을 겪고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타이곤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속 10km. 엔진이 안정을 찾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그 다음 20km. 차체가 흔들렸지만 계속 전진했습니다. 30km까지 올라갔어요. 폭발 직후인데도 정상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1.2km 통과. 알리 관제관이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죠. 연속 기동 중입니다. 멈추지 않고 있어요. 관제소가 술렁거렸습니다. 기술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폭발을 막고도 달리는 장갑차. 사람을 태우고 말이죠. 압둘라가 급하게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망원경으로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좌측 전륜 약간의 손상. 하지만 주행 가능 상태입니다. 우측은 완벽해요. 실내 충격 데이터 확인. 김세진이 보고했어요. 최대 35G. 허용 범위 내입니다. 승무원 생체 신호 모두 정상이에요. 심박수 상승했지만 위험 수준은 아닙니다. 35G. 강한 충격이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수준이었죠. 특수 설계된 시트가 제 역할을 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생명을 지킨 거예요. 그때 사라 알파드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어요. 왕세자실에 즉시 보고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영상과 데이터가 동시에 전달되고 있었어요. 화면에 왕세자실 기술보좌의 얼굴이 떴어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막 교리상, 폭발 후 자력 기동은 합격 기준이다. 공식 인증이었어요. 왕세자실이 타이곤의 성능을 인정한 거였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타이곤이 시험장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1.2km를 주행한 후였어요. 엔진을 끄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해치가 천천히 열렸어요. 강현수가 먼저 내렸어요. 헬멧을 벗자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보였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게 보였지만 꿋꿋이 서 있었어요. 뒤이어 김세진이 내렸어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방호복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지만 프로다운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순간 시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압둘라였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했죠.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띄엄띄엄, 그러다가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술자들, 안전요원들, 심지어 청소 담당자까지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 따위는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기술의 승리였고 용기의 승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정신의 승리였어요. 오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았겠죠. 차체 하부 확인하겠습니다. 김세진이 차량 아래로 들어갔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꼼꼼히 살폈죠.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V자형 설계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충격파가 양옆으로 분산됐어요. 중앙부는 거의 손상이 없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실릴 만한 결과예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엄청난 폭발에도 차체 중앙부가 멀쩡하다니요. 이건 설계의 승리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승리였어요. 강현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베커 씨,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놀랍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 성능은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에 가깝죠.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리 관제관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누군가 기록 서버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외부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어요. 다행히 차단했지만 IP 추적 중입니다. 누군가 이 시험 결과를 빼내려 한 거였습니다. 대체 누구일까요? 중국 측일까요? 아니면 다른 경쟁자일까요? 이 기술의 가치를 아는 누군가였겠죠.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세자실에서 즉시 보안을 강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결과는 극비로 분류됩니다. 레벨 5예요. 레벨 5,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이었죠.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타이곤을 다시 봤어요. 그을린 차체, 찌그러진 부분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 이 장갑차가 중동의 판도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요.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습니다. 제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요. 새로운 기준으로요. 머릿속에서 이미 새로운 보고서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실전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평가 기준. 가격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닌 순수한 기술력 평가. 진실만을 담은 보고서 말이죠.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폭발로 올라간 먼지가 아직도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햇빛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빛났죠. 그 속에서 타이곤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강현수가 타이곤의 차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차는 사람을 지킵니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어요.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김세진이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실전에서도 이 정도 성능이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기술의 가치죠. 압둘라가 공식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안전 기준 통과, 실전 배치 가능.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따라야 할 새로운 기준을요. 사라가 왕세자실과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왕세자님이 직접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리야드에서 비공개 시연이 있을 예정이에요. 최고위급 인사들만 참석합니다. 오마르가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고도 죽지 않았어요.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았겠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어요.
첫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지키는 데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서 초안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쓸 차례였어요. 역사에 남을 보고서를 말이죠. 리야드 임시 작성실은 호텔 비즈니스 센터 한쪽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는 공간이었죠.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레나트 폰 크라우제였습니다. 독일 시절 동료이자 지금은 중동에서 로비스트로 일하는 그였죠. 마티아스, 지금 어디야? 리야드입니다. 보고서 작성 중이에요. 잘 됐군. 바로 올라갈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10분 후 레나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오마르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온 걸 보니 뭔가 준비된 압박이 시작될 것 같았죠. 레나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오마르는 초조한 듯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초안 좀 보자. 레나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제가 작성 중인 화면을 들여다봤죠.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턱 근육이 실룩거렸어요. 이건 뭐야? 한국 제품을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잖아. 사실 그대로 쓴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오마르가 끼어들었습니다. 초안에서 한국 평가를 낮춰야 합니다. 폭발 시험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TNT 8kg을 정면으로 맞고도 달리는 게 운입니까? 그것도 사람을 태우고요. 레나트가 의자에 앉았어요. 무거운 몸을 의자에 기대며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마티아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았나? 20년이야. 너도 알잖아.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가 계속했습니다. 가성비를 강조해. 정치적 고려도 넣고 그게 현실적인 보고서야. 왕세자실도 그런 걸 원할 거야. 늘 그래왔잖아. 바로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2년 독일 본사 회의실. 똑같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때도 진실을 외면했고 타협을 선택했죠. 기술보다 정치를, 진실보다 타협을 선택했던 시절. 그 결과가 뭐였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병사들이었습니다. 23살 막내 병사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때처럼은 살 수 없습니다. 오마르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자문관일 뿐이에요. 우리 말을 들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라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제 옆에 섰죠. 보고서 번역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왕세자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레나트가 사라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죠? 아니요. 저도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해야 해요. 사라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레나트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마티아스, 내 미래를 생각해. 이 보고서 하나로 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 유럽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될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동 방산 업계는 좁았고 한 번 찍히면 끝이었죠. 독일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나왈 하미드가 들어왔습니다. 재무담당관이었죠. 비용 분석 자료입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실 거예요. 서류를 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동률 목표가 연간 92% 이상이군요. 제가 읽었어요. 정비 턴어라운드는 4시간 미만이고요. 부품 호환율은 80%. 이건 놀라운 수치예요. 이 수치들은 정말 놀라운 거였습니다. 독일 장갑차도 이 정도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웠거든요. 최고급 모델도 가동률이 80%를 넘기 힘들었죠. 숫자 노름일 뿐이에요. 오마르가 비웃었습니다. 실제로는 다를 거예요. 그때 제가 펜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표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평가 기준표였죠. 가격, 납기, 정치적 고려사항이 담긴 표였어요. 10년 동안 써온 틀이었죠. 뭐 하는 거야? 레나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실전 생존성과 가동률 중심으로요. 21세기에 맞는 기준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표가 만들어졌어요. 맨 위에는 생존성, 그 다음 가동률, 정비 용이성 순이었죠. 가격은 맨 아래로 내렸습니다. 정치적 고려사항은 아예 삭제했어요. 미쳤어? 레나트가 소리쳤어요. 이런 기준이 어디 있어? 30년 동안 이런 보고서는 본 적이 없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답했죠.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더 이상 숫자 노름으로 생명을 거래할 순 없어요. 사라가 제 작업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이 기준이 맞습니다. 왕세자님도 실전 성능을 최우선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제 직접 말씀하셨죠. 오마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목에 혈관이 튀어나왔죠. 이건 배신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데. 중국 측과의 계약이. 그는 말을 멈췄어요. 실수였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마르가 중국 측과 이미 뭔가 큰 거래를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인 거구나. 아마 커미션도 받기로 했겠죠. 오마르 씨, 제가 글을 봤어요. 어제 중국 장갑차가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용접부가 찢어지고 현가장치가 망가지고 그런 제품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레나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독일 업계에서 너를 매장시킬 수 있어. 프라운호퍼도 라인메탈도 모두 내 편이야. 노골적인 위협이었죠.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지만요. 그래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자 레나트가 진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한국이 너한테 뭘 줬기에? 돈, 여자, 뭐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들이 제게 준 건 뭐였을까요? 돈. 아니에요. 명예? 그것도 아니었죠. 용기를 받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걸 목숨 걸고 증명하는 용기요. 그게 진짜 기술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잃어버렸던 모습이고요. 사라가 조용히 문장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로 보고서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아랍어 번역도 동시에 진행했죠.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어. 오마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제 SNS 사진 말이야. 그거 누가 올렸는지 찾아내야 해. 왕세자실이 알게 되면. 아, 그래서 이렇게 급했구나. 뭔가 숨기려다가 오히려 들통날 상황이 된 거였어요. 하산 병사의 사진이 모든 걸 바꾼 거죠.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생존성 테스트 결과 타이곤, TNT 8kg 등가 폭발 후 0.2km 자력 주행 성공, 가동률 예상치 연간 92% 이상, 정비 소요 시간 평균 4시간 미만, 모듈러 전환 3종 지휘대 전차 포병 지원 30분 내 완료. 이 보고서는 내 이름으로 나갑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마티아스 베커, 전 루마에이지 설계 총괄. 이 직함과 함께요. 그리고 모든 책임도 제가 집니다. 레나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가 일어섰어요. 오마르도 따라 일어났죠. 이미 너무 많이 후회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거짓 보고서로 죽은 사람들 때문에요. 이제는 진실을 쓸 때예요. 늦었지만 말이죠. 오마르와 레나트가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그 소리가 오래 울렸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용감하십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텐데요. 아니에요. 너무 늦었죠. 10년은 늦었어요. 제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나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중동 방산 지도가 바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더 이상 병사들이 불량품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요. 창밖을 보니 리야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지켜야 할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을 만들었어요. 작성자 마티아스 베커, 검토자 사라 알파드, 확인자 나왈 하미드,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죠. 역사에 남을 이름들이었어요. 내일 왕세자실에 제출합니다. 사라가 확인했어요. 오전 10시 정각에요.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평가, 새로운 시작. 보고서의 제목을 바꿨어요. 실전 생존성 중심 장갑차 평가 보고서. 이게 제 양심의 선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어요. 메모란에 두 단어만 남겼습니다. 생존성, 가동률.
이게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가 될 거였어요. 리야드 국방복합청 브리핑룸은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침부터 난리였어요. 하산 병사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폭발 직후의 타이곤, 그리고 무사히 걸어 나오는 강현수와 김세진의 모습. 그 사진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사우디가 비밀리에 도입 검토 중? 국제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모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유수프 카림 대변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베커 씨, 준비되셨습니까? 곧 시작합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왕세자실에서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요. 그때 오마르가 브리핑룸 한쪽 구석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게 보였어요. 휴대폰으로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아마 중국 측의 상황을 설명하느라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사진이 왜 유출된 거야? 오마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산이라는 병사를 찾아.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죠. 사진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갔고 진실은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강현수가 제 옆에 섰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어제의 긴장감이 아직 얼굴에 남아 있었죠. 준비됐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겁니다. 사라가 통역 준비를 마쳤어요. 아랍어, 영어, 한국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유수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장갑차 시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랐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제게 향했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완성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저는 마티아스 베커입니다.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독일 루마에이지 전 설계총괄이며 현재 사우디 왕실 방위사업 자문관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죠. 어제 실시된 폭발 시험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하나디펜스의 타이곤 장갑차가 TNT 8kg 등가 폭발을 정면으로 맞고도 생존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8kg이라는 숫자에 모두 놀란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폭발 직후 1.2km를 자력으로 주행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이는 실전 생존성 측면에서 혁명적인 성과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현수가 대답했어요. 저와 김세진 엔지니어가 직접 탑승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술 검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국 장갑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 오마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질문을 피하고 싶었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주행 시험 중 차체 균열과 현가장치 손상이 발생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크린의 왕세자실 대변인이 나타났어요. 화상 연결이었죠. 왕세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변인이 입을 열었어요. 평가 결과를 존중하며 타이곤의 단계적 운용에 착수한다. 공식 발표였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장갑차를 선택한 거예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구체적인 성능을 공개해 주십시오. 한 기자가 요청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출력 525마력. 폭발 후에도 이 출력이 유지됐습니다. 강현수가 덧붙였어요. 모듈러 전환 시스템으로 지휘 차량, 대전차 차량, 포병 지원 차량으로 30분 내 변경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장갑차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변신 가능한 전투 플랫폼입니다. 그때 나왈이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했어요. 오마르 본부장 해임 결정이 났습니다. 오마르가 비틀거리며 브리핑룸을 빠져나갔어요. 그의 시대가 끝난 거였죠.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물었어요. 독일 전문가로서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이제 따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독일 전문가가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게 충격이었겠죠. 특히 실전 생존성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이번 시험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사라가 완벽하게 통역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앞으로 방산 시장이 바뀔 겁니다. 제가 보고서를 들어 올렸어요. 가격이 아닌 생존성,
정치가 아닌 기술.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강현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기술의 목적은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한두 명, 그러다가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경쟁사 관계자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유수프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우디는 새로운 기준으로 방산 장비를 평가할 것입니다. 실전 생존성과 가동률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준 말입니다. 브리핑이 끝났어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하산 병사의 사진이 결정적이었나요? 누군가 물었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때로는 한 장의 진실한 사진이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보다 강력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하산 병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을 올려서.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덕분에 진실이 공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룸을 나오면서 돌아봤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타이곤의 모습이 떠 있었습니다. 그을린 차체, 하지만 당당한 모습. 살아남은 전사의 모습이었죠. 사라가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강현수가 답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저는 서명된 보고서 표지를 다시 봤어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한국식으로, 정중하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경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속보가 타전되고 있었어요. 사우디, 한국 장갑차 도입 결정. 독일 전문가, 한국 기술력 극찬, 중동 방산 지도 재편 시작.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였어요. 진실을 말했다는 것. 늦었지만 양심을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타이곤처럼 저도 살아남았으니까요. 폭발 같은 압박을 견디고 진실의 길을 달렸으니까요. 왕세자실 비공개 회의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실용적인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사우디의 미래 비전이 적힌 문구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강현수, 사라, 나왈과 함께 입실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문을 닫자 완전한 정적이 흘렀죠. 왕세자실 고위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국방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왕세자의 최측근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왕세자의 수석 보좌관이 말했어요. 특히 새로운 평가 기준이 인상적이었죠. 생존성과 가동률 중심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정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독일 전문가로서 왜 한국 제품을 지지하십니까? 솔직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독일이 전쟁을 설계했다면 한국은 사람을 지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의 의미를 곱씹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 보좌관이 물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독일은 오랫동안 최고의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정밀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요. 돌아서서 그들을 봤습니다.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차에 올라탔어요.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기술을 증명했죠.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가 누군가의 아들을, 딸을,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거요. 강현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기술의 우열을 가르는 건 스펙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거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러다가 왕세자의 수석 보좌관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진심이 담긴 박수였죠. 감사합니다. 베커 씨. 수석 보좌관이 말했어요. 당신의 용기 있는 보고서가 우리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였어요. 강현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죠.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기술자의 손이면서 동시에 전사의 손이었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진짜 기술이 뭔지 보여주셔서요. 사라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번역본 최종 파일입니다. 화면을 보여줬죠. 거기엔 사람이라는 단어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여러 번 반복되는 그 단어가 보고서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가 될 겁니다. 사라가 미소 지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 그게 진짜 혁신이죠. 나왈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다음 일정입니다. 타이곤 양산 계획 검토 회의가 있어요. 봉투를 봉인하며 그녀가 말했죠. 베커 씨도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왕세자실을 나와 차에 올라탔어요. 목적지는 타부크 시험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고 싶었거든요. 타부크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사막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타이곤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폭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을린 자국, 찌그러진 부분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김세진이 차체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일하시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입니다. 그녀가 웃었어요. 내일부터 양산 준비에 들어가거든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키기 위해 공회전을 하고 있었죠. 낮고 안정적인 소리였어요. 마치 심장박동 같았습니다. 강현수가 제 옆에 섰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기억나세요? 네, 선입견 가득했죠. 제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독일 전문가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했거든요. 이제는 달라졌죠. 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타이곤의 실루엣이 노을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베커 씨, 강현수가 말했어요. 한국에 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진지한 제안입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하나 디펜스에서 공식적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저는 타이곤을 다시 봤어요. 이 장갑차가 만들어진 나라,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 그곳에서 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진지하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일었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타이곤은 흔들림 없이 서 있었죠. 사라가 다가왔어요.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넷이 타이곤 앞에 섰습니다. 마티아스, 강현수, 김세진, 사라.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배경. 하지만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사막에 어둠이 내렸지만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시죠. 강현수가 말했어요. 차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타이곤이 별빛 아래 서 있었어요. 상처투성이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새로운 기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거요. 엔진을 껐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멀리서 모래바람 소리만 들렸죠.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강철로 만들지만 신뢰는 사람으로 완성된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차창 밖으로 리야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불빛들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을 겁니다. 타이곤과 함께, 사람을 지키는 기술과 함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독일 루마에이지 전 동료였습니다. 마티아스, 너의 보고서를 읽었어. 대단하더군.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사람 중심으로 말이야.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작은 파문이 큰 물결이 되듯이. 타부크 사막 어딘가에서 타이곤이 밤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상처를 훈장처럼 품고 내일을 기다리며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